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좋은 의도로 계획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정책이지만 결국 기아와 질병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군요. 안타깝군요가 아니라 흥미롭군요 라고 답한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참 안타깝군요 라고요. 2018년 5월 4일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를 꿈꾸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휴대폰 가격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분노템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분노템입니다.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실내 주택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측정됐는데요. 라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라돈안전센터 조승현 교수 연결해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라돈은 우리 주로 지각, 그러니까 토양 연대에서 존재하는 우라늄 때문에 네. 이 발생하는 방사능 가스입니다. 방사능을 띤 가스. 그래서 우리 보통 주택 주변이 토양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건축 자재가 뭐 토양에서 유래된 물질, 콘크리트, 자갈, 모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죠. 흔히 존재한다. 흔히 존재하는데 이게 왜 위험한 이유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WHO나 국제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고요. 네. 우리가 맞는 방사능 양의 반 가까이는 라돈 때문이지만은 그게 어느 수준 이하면은 이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폐암을 유발하는 게 담배인데 그것만큼 라돈이 위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담배가 제일 위험하고 네네. 그다음이 이제 라돈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하고 있죠. 네. 폐암의 원인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는 이 라돈을 담배 성명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요. 예.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 라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국민 가이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 게 침대에 있었다. 이거 소비자들이 경악할 만한 일인데요. 예. 어떻게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될 수 있었을까요? 침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제 패브릭, 섬유계통이니까 토양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라돈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우연찮게 이제 침대에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파우더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파우더가 땅 속에서 나온 물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부 방사능이 들어있던 거죠. 아무도 몰랐고. 네. 음이온 파우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음이온 파우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음이온 파우더를 보통 침대에서 건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교수님? 이 음이온 파우더라는 게 어떤 건지요? 음이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친환경, 친건강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에서 유래됐고 이러면은 어떤 원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쓰잖아요. 네네. 어떤 가입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라늄이나 이런 토륨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의 핵심은 침대 회사가 일부러 그랬을 리도 없고 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려다가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 관련 가이드가 없거든요, 아직. 자연방송 동영서를 침대에 어떻게 쓰고 이런 가이드가. 네.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침대에 쓰여진 그 소위 음이온 파우더 때문에 실내 라돈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솔직히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다만 방사성 물질은 들어있다라는 이슈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추가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심각한 위험인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내 라돈 농도를 높이는데 과연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은 뭐 갸우뚱한 이슈죠. 방사능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어떤 분은 네. 댓글로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 기사에다가 방사능 때문에 일본도 안 가는데 내가 매일매일 누워 자는 침대에 이게 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방사능이 나온다는 네. 것 자체가 이런 그렇죠. 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림직하고 무섭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침대 방사능이 있다면 일단 우리 피부의 방사선이 일부 이제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죠. 그게 그걸 이제 외부 피폭이라고 그러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있던 뭐 방사능이 가스 형태로 실내로 나와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체내로 들어오면 내부 피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부 피폭이 되면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러면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침대 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죠. 결국 문제는 정부 검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네.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구 WHO나 뭐 국제원자력기구 이런 데서는 항상 안전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이드. 네. 그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각 나라가 각 나라 수준에 맞게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각 나라 관리 기준을 만드는데, 이 공산품에 대한 자연 방사능에 대한 가이드도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이 공산품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다 보니까 너무너무 넓으니까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뭐 이거 네. 침대 이거를 뭐 정부가 미래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가령 예전에 이제 석고보드 라돈 이슈가 됐을 때 이제 관리를 하죠. 이제 건축 자재 관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제 사회에서는 가이드는 있지만은 각 나라가 이거를 수준에 맞게 가이드를 해야 되고, 아마 이번에 이런 이슈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파우더나 이런 계통, 우리 인체에 접촉하거나 인체에 뭐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마 관리 기준이 이제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침대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 사전에 라돈 또는 이런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오늘의 이런 일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교수님 그러면 그 동일한 제품 쓰고 계시는 분들 이 뉴스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임시 방편이라 할지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면의 이게 집에 침대에 파우더 계통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제가 그 침대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전문가니까 방사선 방출 수준을 봐서 그 차단막을 하나 깔고. 차단막이 일반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없죠. 그건 없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모호한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분은 일단 환기를 좀 자주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있던데. 그 말씀을 방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라돈이나 뭐 토론 이런 방사능 가스가 퍼졌을 것 같으면은 환기를 자주 하면 되는데, 라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공기 중에 있는 놈이 있고 한 1분이면 없어지는 라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1분 안에 없어지는 거면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직 침대에서 나온 게 그 어떤 수준인지도 아직 측정이 안 된 건가요? 아직 확실치 않죠. 왜냐하면 네. 그 파우더가 위험하다는 건 사실인데, 침대가 그 파우더가 100%가 아니거든요. 네. 침대마다 그 파우더가 쓰여진 정도도 틀릴 거고, 방사선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방사선인데, 알파, 베타는 쉽게 방어를 합니다. 그 침대 그 두께도 못 뚫을 거예요, 아마. 그럼 감마선이 우려가 될 텐데, 이 감마선도 우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인지 아닌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고, 네. 다만 이번 이슈는 있을 수 있다. 그 파우더를 쓴 침대에는 관리가 네. 필요하다. 네. 이 정도지. 이걸 근데 국민들은 저도 잘 압니다. 이 방사능 얘기만 들으시면은
신경질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진침대 쪽에서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교수님 말처럼 경각심은 갖되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방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 조승현 교수였습니다. 네,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이 실내 주택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측정됐고요. 이 라돈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다루고 있는데 소비자 시민 모임 이수연 정책실장과 조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비자 시민 모임에도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들 하시나요? 네, 저희 오전에만 해도 이제 50여 건이 넘는 그런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 주로 이제 이 침대 보도를 보시고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불안을 이제 호소하면서 업체 회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조치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전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침대는 잠잘 때 계속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렇죠. 이러한 발암물질이 라돈의 검출로 어떤 집안에 어린 자녀들을 둔 집 가정이라든지 또한 공기 진로도 이제 흡수될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조승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교수님이 좀 경각심은 가질 필요는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모른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는 지금 이 위험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라돈이라는 물질 자체가 지금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보도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물질 자체가 또 무색이고 묻히고 또 소비자로서는 이 파우더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도 지금 현재로는 대진침대에 밝혀진 모델 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부가 어떠한 검사라든지 어떠한 이런 평가들을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좀 빨리 제공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사실 모르는 게 더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정부 검사 기관에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라 이 라돈이 검출된 침대도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주부가 그냥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구매해서 집안 이곳저곳을 재보다가 발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았던 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가 이제 라돈 측정기를 구매해서 이곳저곳을 좀 재보다가 해당 그 침대가 놓인 곳에 굉장히 많은 그런 라돈이 이제 측정이 된 것을 보고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라돈 검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되어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라돈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는 게 그 음이온 가루더라고요. 네. 이 음이온 가루에서 허용치의 30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온 건데 음이온 가루 같은 이런 원료 물질을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건가요, 지금? 네, 저도 이번에 이 이제 보도를 보고서는 해당하는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 침대와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라돈을 사전 검사하거나 또는 신고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또한 인체에 직접 닿고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은 이 방사능 원료 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침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여러 가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러면 이 라돈에 대한 추적은 없으셨어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시길래요. 네, 사실 이게 라돈이 그리 좀 잘 알려진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돈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부에서도 실내 공기질의 어떤 라돈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소비자 단체 등에서 이 집안의 공기 오염 요소로 라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안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고 이게 법적인 기준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해외에서는 일단 그 집안의 공기오염 요소 중에 라돈이 하나 이제 문제이지만 또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 됐을 때 어떤 국가적인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언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돈이 공기 중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미세한 입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흡입할 때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관지에 달라붙어서 아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돈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대책이 필요할 거로 보이네요. 앞서 우리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라돈과 같은 방사능 유해 물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잖아요. 라돈 방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사건과 같이 이런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제품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관리가 되지 않고 업체에만 이런 안전 관리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안전 기준들을 좀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만이 이제 소비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제로 또 음이온 가루가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파우더가 들어간 제품들이 침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품들에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러한 것들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이런 안전 실태 조사를 정부가 조속히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단은 그러한 안전 파악 가능한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소비자들의 안전 조치라든지 이러한 예방 조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습기 사태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더 쓰고 네. 신경을 써서 물건을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을 아주 해치는 물질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를 넘어서 분노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매번 알려지면 당시에만 여론이 들끓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류의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소송 중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습기 살균제 이제 소송이 진행이 중에 있기는 한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태의 어떤 원인 규명이라든지 또 그것들이 인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든지 또 이런 그 범위에 대한 어떠한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들이 사후적인 조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이라든지 어떤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업체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또 더 건강에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좀 정부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어떤 기업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 또 사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집단 소송제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대진침대 쪽에 연락을 해보셨나요? 그쪽 반응이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돼서 연락을 했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봤더니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내려가 있고, 이제 공인검사 기관을 통해서 검사하겠다라는 그런 사과문만 올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이러한 조치들도 사실은 소비자들은 당장 이런 해당 제품들이 좀 해소해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좀 기업의 이런 사과문을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6709님께서 다른 업체로부터 음이온 가루를 납품받아 침대에서 만들었다는데 이게 대진 침대의 문제 하나겠냐며 이 다른 업체에서 받은 이 음이온 가루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소비자 시민 모임 이수연 정책실장과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국내 유명 침대 제조업체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것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기관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침대를 사용하는 분들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물질 검색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의 몸과 가장 친밀한 가구인 침대에서 나와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라붐, 2번 라돈, 1번 라붐, 2번 라돈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만나 뵙는 분입니다. 생생경제 경제과외 선생님, 경제계의 백과사전, 경향신문 박병렬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이 코너 못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남북정상회담 이것도 경제야? 이거네요. 네, 이것도 경제죠.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경제 관련 안건은 별로 하나 정도 있었죠. 뭐 직접적으로 보면 하나지만 네. 결국은 뭐 전부가 경제 이야기다라고 그렇죠. 보셔도 전혀 무방한,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경제적 성장이 아닐까. 경제 이야기는 없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몇 개만 좀 찝어주세요.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거시적인 측면도 있고 미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의 한계가 온 것 아니냐. 지금까지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만 가지고 정말 잘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역량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아주 우리가 같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못한, 우리 함께 가보지 못한 그런 땅과 시장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정말 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2050년, 60년, 70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팽팽해진 그 풍선에 이렇게 바늘을 하나 뚫어서 조금 바람을 빼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느낌? 그렇게 북한이?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이 커질 만큼 커졌는데 지금 다른 풍선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하는 건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남북이 하나가 된다. 뭐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가 있고 상품을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땅이 2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2배가 되고 네. 그 말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곳이 2배가 되고요. 네. 또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명쯤 되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죠. 그러면 약 우리보다 50% 정도 되는데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장이 앉아서 우리가 물건 한 번도 팔아보지 못한 그런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장 규모를 키우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FTA 같은 건데 심지어 다른 나라하고도 어떤 관세를 제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더 팔아보자, 서로 교류를 해보자 이런 조약까지 맺는데 북한이라는 새로운 땅, 새로운 어떤 무대가 열리게 되면 네. 그야말로 이건 뭐 정말 그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남한 쪽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그렇고 양쪽 다 위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엄청난 그 계기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때 사실 표현이 조금 재밌다기보다 좀 낯설어서 대통령 입에 나올 만한 그 언어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웃었는데 네. 사실 정말 통일은 대박이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접근을 잘못하면 네. 이 통일은 대박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천박스러운 투기적인 네. 느낌이고 왠지. 네, 돈만 네. 생각이 나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경제적인 측면만 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부분 또 우리 감수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바꾸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정말 우리 삶에 큰 대박을 가져오는 네. 그런 일은 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게 가시적인 부분의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변화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죠. 네. 통일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네. 일단 통일 비용의 정의가 궁금해요. 이게 네.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인지 네. 아니면 통일을 하고 나서 나라가 하나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하는 돈인지 먼저 통일 비용의 정의. 저희가 없죠. 없어요? 네, 아직 없죠. 통일 안 했습니까? 통일을 안 하는 뿐만 아니라 비용을 네. 어떻게까지 잡느냐는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돈만을 통일로 벌 거냐 아니면 간접적인 비용까지도 통일 비용으로 벌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정의 때문에 추정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심지어 뭐 3, 4배, 10배까지도 차이 나는데 우리가 그것도 통일 비용이야?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 다 쳐야 되고요. 뭐 예컨대 통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통일 이후에 받는 어떤 충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갈등 비용도 있고 그것까지도 만약에 갈등 치유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엄청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기존 연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일에 대해 대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요. 그런 네. 연구 결과 있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면 지금 나오는 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은 사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경제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변수가 너무 많죠. 우리가 정말로 통일을 갈 거냐, 간다면 언제 갈 거냐, 네. 통일된 시점에 남과 북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할 때 이게 갑자기 북한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이 될 거냐, 네. 아니면 점진적으로 갈 거냐, 점진적으로 가더라도 북한을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1국가 2체제로 갈 거냐, 네. 아니면 두 국가가 그냥 양국가로 가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쓸 거고 돈을 쓰느냐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하나만 틀어지면 말도 안 되는 추정이 돼버리기 천지 때문에 차이가 나겠네요.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죠. 그 예측들을 보면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낸 자료랑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낸 자료를 일단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2014년쯤에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 얘기할 때 또 내부적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통일 비용으로 드는 게 연간 103조 원. 103조 원. 예, 1년에 103조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20조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25% 정도 든다.
보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2060년까지 해서 45년간 합치면 4,600조가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네요. 네, 물론 45년이라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네요. 45년간 2060년도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는 어떤가 봤더니 20년간 약 5천억 달러가 든다 이랬는데 이 5천억 달러를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네. 약 한 500조 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고 이 금융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1인당 GDP를 1,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드냐 이런 또 가정도 있습니다. 네. 이 금융위 어쨌든 이 분석을 보면 40년에 드는 돈이 약 한 1,000조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예정처는 45년간 4,600조, 금융위는 40년간 1,000조, 무려 4배 차이가 나죠. 그냥 돈이 많이 들겠다. 네. 돈이 많이 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기자님?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땅은 2배가 되는 게 확실하고 네. 인구도 늘죠. 네. 그러면 인구도 한 8천만 명? 그렇죠. 그러면 인구도 1.5배 늘어나고요. 네. 그렇지만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대신. 근데 그 비용을 생산 비용도 있지만. 그 비용을 이제 우리가 다 합친 것을 이제 지금 말한 통일 비용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SOC죠. 이번 그렇겠죠.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SOC, 도로, 철도, 항만 이 사실 돈 먹는 하마 네. 철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해선만 까는데도 2조 원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돈입니다. 과거에 한번 중국 쪽 컨소시엄이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개성까지 고속철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든 돈이 25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SOC는 무조건 돈 먹는 한마입니다. 이 금융위가 추정한 것 보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40조 원이 필요할 거다. 네. 추정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산업이 낙후가 돼 있으니까 뭐 농수산업을 키운다든가 그다음에 경공업을 키운다든가 경제특구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든다든가 네.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 뭐 하다못해 그 경지도 우리가 구획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또 북한에 또 새로운 집도 지어야 되죠. 그렇죠. LH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20년간 연간 24만 호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200조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주택 공급량이 한 40만 호에서 60만 호거든요. 네. 근데 북한도 한 25만 호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정말로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이 사실 SOC는 정말 이 큰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비가 또 있습니다. 복지비요. 남북한이 잘 됐을 때 북한도 우리 수준만큼의 복지를 요구를 할 텐데 네. 안 할 수도 없죠. 네. 여기에 드는 돈,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 북한 사람은 안 줄 거냐,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예컨대 국민연금을 우리랑 똑같은 수준으로 줄 거냐, 아니면 남북한을 다르게 줄 거냐. 뭐 북한은 남한에 2분의 1을 주고 이런 부분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이 드는데 네. 뭐 단순하게만 보면 우리 지금 5천만 명인데 북한은 2,500만 명이니까 남한 인구 절반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더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아니 통일은 대박이라고 막 기대를 지금 10분 전에 저한테 10분도 네. 아니에요. 5분 전에 심어놔 주시고는 네. 지금 이렇게 돈 먹는 하마 얘기만 계속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쓸 돈이 있어요? 이만큼?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보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거든요. 네. 기획재정부에 우리 왜 이렇게 돈 안 쓰냐.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200%고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국도 100%인데 그게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돈을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비해서다. 통일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 펑펑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GDP 대비 한 40% 국가 부채 비율인데 이것을 60%까지 올린다. 즉 20%포인트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면요. 네. 우리나라 GDP가 1년에 한 1,600조 원 정도 되니까 약 한 320조 원 정도는 정부 재정에서 이제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여러 돈은 많습니다만, 일단 그런 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북한에 드는 비용이고요. 네. 이 우리가 다 조달하는 건 아니죠. 북한도 나중에 경제가 돌아가기 그렇죠. 시작하면 세금을 걷어서 쓸 돈이 네. 있을 거고 또 보나마나 민간에서 또 투자할 겁니다. 네. 돈 된다 싶으면 그냥 일반 업자들이 들어가겠죠. 네. 저 같아도 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투자하실 수 그런 비용도. 있어요? 그런 비용 돈이 있으세요? 만약에 펀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직접 투자도 가능한
가능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나도 북한에 공장 짓는데 투자하겠다. 뭐 동업자가 있으면 네. 뭐 몇천만 원 섭취하면 쓸 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 남북한이 잘 되면 버나마나 이런 펀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북한 인프라 펀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렇죠. 지금처럼 공모주처럼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같이 그냥 월급쟁이들 돈 조금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네요. 만약 펀드가 만들어지면 가능을 하죠. 네. 대북 인프라 투자 펀드 같은 거. 그렇죠. 이걸 네. 금융위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4년에 보고서에서 한번 얘기됐습니다.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결국은 통일은 경제 문제고 또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돈 쓰고 또 통일해야 하냐 이런 주장들 사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버나마나 세금 더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이 돈이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냐. 아니라는 거죠. 비용입니다만 바꿔보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엄청난 사실은 마술이 숨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2배로 넓어지고 우리가 이런 비용을 씁니다만 시장이 2배로 넓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우리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네. 얘기가 될 것이고요. 아까 SOC만 말씀을 드려도 SOC에 만약에 100조 원이 든다.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죠. 이 100조 원 공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하게 될 겁니다. 현대건설이 되든 뭐 삼성물산이 되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도로를 깔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돈이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비용을 줄 때 절대 공짜로 안 줍니다. 대부분 다 차관이죠. 네. 차관으로 주고 20-30년에 거쳐서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남북 간의 화해 기조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억눌러왔던 바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해소가 됩니다.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뭐 주가 3,000은 장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항상 한국 기업들을 저평가를 할 때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협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쏜다면 주가가 계속 출렁이는데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네.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해도 통일 비용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한테 여러 부분에서 이제 오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비용 부분보다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비용을 충분히 쓰고 그 뒤에 투자를 회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지금 북한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뚫리면 중국이나 그렇죠. 러시아도 들어올 텐니다. 그럼요. 거기서도 중국도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 북한에 도로 깔아줄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주는 대신에 금리 몇 프로로 30년 뒤에 상환을 해야 할 텐데 네. 이 대가로 여러 가지를 받아가겠죠. 30년 뒤에 이자를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원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새로운 신세계로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는 뭐 닭 쫓은 게 하늘 지금 쳐다보는 꼴이 되는데 네네. 오히려 저 욕심은 어쨌든 통일 비용을 우리가 조달을 해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좀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개인적인 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모범 매체에 보니까 그 중국의 AIIB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중국이 상당히 주도하는 이런 네.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DB 아시아 개발은행 여기서도 이제 차환을 돈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돈 끌어오는 게 공짜 아니거든요. 그럼요. AIB 돈을 쓰면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네. 지금 이미 동남아에 이 AIB 자금으로 깔고 있는 그런 건설 비용의 한 80% 정도를 중국 업체들이 가져간다라고 네. 하는데 결국 남의 돈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뭐 북한 인프라를 그 많은 인프라를 중국이라든지 다른 네. 나라에 줄 거냐. 뺏기는 거네요. 네, 차라리 우리 돈 쓰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저는 우리가 그냥 장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네. 지금 원형 보존이 그대로 되는 뭐 환경들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유적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경제적 가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 주장에 좀 근거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자료 보면 우리가 얻는 편익이 네. 비용 대비 3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간 우리가 103조 원을 쓰게 되는데 요거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돈이 연간 321조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쓰지만 그만큼 많은 이득이 온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또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남는 장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네. 정말로 이렇게 안 되는 나라가 되어서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고요. 네. 지금까지 많은 보고서는 오히려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이다. 원체 재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592님께서 대기업의 기형적 수익 창출 선결 없이는 의미 없다. SOC 사업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에 좀 해결해야 할 부분들, 정리해야 할 부분들, 세워야 할 질서들을 세워놓고 통일이 됐을 때 사업을 해야지.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투기하는 거 막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거시적인 얘기죠. 네. 만약 이게 전체 지금 통일비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러면 북한 업체는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인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중소기업은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는 이제 우리 내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 파이.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주장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경제계 백과사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이야기 나눴고요. 제가 매주 하나씩 기자님께 질문 드리잖아요. 네. 오늘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액면 분할이라는 말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액면 분할된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재거래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그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었죠. 3일 동안인가요? 네. 네. 액면 분할 좀 쉽게 이거의 요점은 쉽게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글자대로 액면을 분할한다. 액면가 우리 액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그 발행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주식들 보면 액면가액이 보통 5,000원짜리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장이 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 5,000원짜리 만약에 한 주가 있으면 이것을 2,500원으로 나누게 되면 두 주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액면 분할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액면 가격은 떨어집니다만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 원래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인데 이게 이제 한 주당 1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지난번에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마지막 종가가 한 주당 265만 원이나 했습니다. 네. 개인이 다시 하기 힘들죠. 한 주당 200만 원인데 이 265만 원을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니까 오늘 최초에 거래됐던 첫 기준 가격이 5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는 50대 1로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 50배가 늘어난 거죠. 수는 50배가 늘어났고 가격은 5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네, 액면 분할. 오늘 우리 생생경제 과외 선생님인 박병률 기자님한테 배웠고요. 기자님 마지막으로요. 경제부 기자시잖아요. 네.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어떤 기획 경제 기사 쓰고 싶으세요? 너무 큰 얘기인데. 아니, 그냥 꿈이니까요. 네. 전 조금 더 큰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을 통해서 유럽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비로소 우리나라 국경이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랑 맞닿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에도 좀 더 민감해지고요. 그쪽에 이제 교육도 많이 늘어날 건데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쪽으로 기획 기사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만 첨언하면 과거에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때 혹시 어떻게 가신 줄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의 기차. 네. 베를린까지 갔었죠. 네. 그럼 이제 가능하네요. 만약에 통일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면 더 이상 꿈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시아 대륙을 보는 우리 시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몽골로 가는 것, 북한을 보는 것, 중국을 보는 것, 러시아를 보는 것,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만주를 가는 것.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달라지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8106님, 김혜민 PD님 통일 빨리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굿인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이런 바램과 그 마음들이 합쳐지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선한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기자님? 네. 네. 무조건 통일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남북 정상회담 이것도 경제회담이었어?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생생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245님 1번 라돈입니다. 침대에도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저희는 침대 사용 안 하니 다행이에요. 그나마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2번 라돈이었습니다. 7040님 라듐. 쟁벌적 손해배상제 찬성합니다. 그래야 파장큰 대기업의 실수를 줄일 수 있지요 하셨고요. 3543님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진행 돋보입니다. 라돈입니다 하셨네요. 친한 친구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제 휴무가 시작되죠. 여러분 휴일이 시작되는데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요. 강산의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서 저는 월요일날 쉬고요. 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